뚜, 뚜, 검붉은 선혈이 마른 황토, 바닥 위로 떨어지며 기이한 박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장터에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순식간에 칼로 베어낸 듯 뚝 끊겼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로지 한 곳을 향해 얼어붙었다. 쿵, 쿵, 쿵. 땅을 울리는 소리는 거인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껏해야 열서너 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뼈대가 가늘고 허리춤이 한 줌밖에 되지 않을 법한 댕기머리 소녀의 발소리였다. 그러나 그 소녀의 등 뒤에는 사람들의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얹혀 있었다. 황갈색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성인 남성 3명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비대해 보이는 상군, 즉 대오가 축 늘어지다 못해 소녀의 등 전체를 뒤덮고 양옆으로 거대한 앞발을 질질 끌며 엎여 있었던 것이다. 범의 덩치가 어찌나 큰지 소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털가죽 뭉치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는데 소녀의 하얀 무명 저고리는 이미 범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젖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비키시오. 썩 비키란 말이오. 소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가녀린 외모와는 달리 쇠를 긁는 듯 거칠고 절박했다. 소녀 연화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억지로 삼키며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단순한 고깃덩어리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산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압박이었고 한 걸음을 떼을 때마다 허리뼈가 비명을 지르며 으스러질 듯한 고통을 선사했다. 하지만 연화의 눈동자는 고통보다는 살기 어린 집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흐릿해지려는 시야를 붙잡기 위해 그녀는 아랫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다.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쓰라렸지만 닦아낼 손조차 없었다. 그녀의 두 팔은 등 뒤로 돌려져 범의 굵은 허벅지를 단단히 감싸쥐고 있었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뼈가 튀어나올 듯 팽팽했다. 장터의 사람들은 그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세상에 저것이 무엇인가? 호랑이 아닌가? 미친 개야. 계집아이가 호랑이를 업고 있다니. 귀신에 홀린 게 틀림없어. 저 피를 좀 보게. 저 짐승이 산채로 잡힌 것인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파리떼처럼 윙윙거렸지만 연화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등 뒤에서 아주 희미하게 꺼져가는 불씨처럼 간신히 이어지는 범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녀의 온 신경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릉그릉 범의 목구멍에서 울리는 그 진동이 연화의 척추를 타고 전해질 때마다 그녀는 안도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발바닥의 집시는 이미 닳아 없어져 맨발이 흙바닥에 닿고 있었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피가 났지만 그따위 작은 상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장터 끝자락에 위치한 허름한 의원이었다. 저작거리에 부착간 주인이 고기를 썰다 말고 식칼을 툭 떨어뜨렸다. 평생 소와 돼지를 잡아온 그였지만 눈앞의 광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다. 호랑이는 산의 주인이며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물이었다. 그런 영물이 피투성이가 되어 인간, 그것도 다 자란 계집아이의 등에 엎여 내려오다니. 게다가 소녀의 걸음걸이에는 기이한 힘이 서려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 무게를 지탱하기는커녕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화는 마치 땅에 뿌리를 박고 걷는 나무처럼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종아리 근육이 터질 듯 팽창하고 수축하는 모습이 찢어진 치마 사이로 언뜻 보였다. 그것은 가녀린 소녀의 다리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한계를 초월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의원 어르신! 연화가 마침내 낡은 의원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을 두드릴 여유조차 없이 몸통으로 문짝을 들이받았다. 쾅! 낡은 나무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고 앞마당에서 약재를 말리던 늙은 의원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졌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피칠갑을 한 소녀와 그보다 더 거대한 짐승의 형상이 불쑥 나타나자 의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살려주시오. 후원이다. 의원은 엉금엉금 기어서 마루 밑으로 숨으려 했다. 그는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으러 온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연화는 그런 의원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들어와 평상 위에 거대한 범을 쿵 하고 내려놓았다. 평상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다. 범이 평상에 내려지자마자 비릿한 피냄새가 약초 냄새를 덮어버리며 마당을 가득 채웠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겼다. 그녀의 옷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고 얼굴에도 범의 피가 튀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수라와 같은 형상이었다. 호환이 아닙니다. 환자입니다. 당장 치료해 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다.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평상 위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것은 분명 상군이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대신 녀석은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리며 축 늘어져 있었다. 특히 뒷다리 쪽에는 무시무시한 쇠창살이 박힌 덫이 뼈까지 파고들어 있었고 그 주위 살점은 너덜너덜해져 뼈가 훤히 들여다보일 지경이었다. 이 이복의 아가씨, 미쳤는가? 저것은 상군이네. 내가 어찌 짐승을, 그것도 사람을 잡아먹는 범을 치료한단 말인가? 당장 내다 버리게. 아니, 관아에 신고해야 하네. 의원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에는 연화가 미친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인간의 의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짐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평생 신조였다. 게다가 산군을 치료하다가 깨어나기라도 하면 그 즉시 목이 달아날 것이 뻔했다. 제발 나가게. 내 집에서 피냄새 피우지 말고 썩 나가. 의원이 빗자루를 들고 위협하듯 휘둘렀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원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차가운지 늙은 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빗자루를 든 손을 내리고 말았다. 의원님, 연화가 나직이 불렀다. 이 아이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산에서 평생을 살며 제 영역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놓은 더러운 덫이 이 아이의 다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연화는 평상 위의 범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가 다시 의원을 쏘아보았다. 사람의 욕심으로 다친 생명을 사람의 의술로 고치는 것이 어찌 도리에 어긋난단 말입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그 원망은 모두 치료를 거부한 의원님과 이 마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협박인 동시에 간절한 호소였다. 연화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엽전 꾸러미와 산삼 한 뿌리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산을 타며 모은
전 재산이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연어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쿵 소리가 나도록 박았다. 흙바닥에 이마가 지시겨지는 고통보다 범의 숨소리가 잦아드는 것이 더 끔찍했다. 의원은 갈등했다. 소녀의 기백에 눌린 것도 있었지만 평상 위에 놓인 산삼의 향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저 정도 물건이라면 대궐의 진상되어도 모자람이 없을 명약이었다. 게다가 소녀가 범을 여기까지 업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 기적이었다. 의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호기심과 탐욕, 그리고 아주 약간의 측은지심이 공포를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했다. 내 팔자에 무슨 이런 날벼락이. 의원은 투덜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 약상자를 들고 나왔다. 일단 상처나 좀 보세. 하지만 장담은 못하네. 짐승의 가죽은 사람보다 질겨서 바늘이 들어갈지나 모르겠어. 연하는 벌떡 일어나 의원 곁으로 다가갔다. 의원이 떨리는 손으로 범의 뒷다리에 박힌 덫을 살폈다. 톱니처럼 날카로운 쇠가 근육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것을 빼내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를 것이고, 그때 범이 난동을 부린다면 둘 다 죽은 목숨이었다. 이걸 빼내야 하네. 헌데 녀석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날뛰면 우린 다 죽네. 자네가 꽉 잡을 수 있겠는가? 의원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범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거대한 털북숭이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귓가에 입술을 대고 마치 사람에게 하듯 속삭였다. 조금만 참자. 이것만 빼내면 살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널 지킬 거야. 기이하게도 고통에 몸부림치던 범이 연하의 목소리를 듣자 거짓말처럼 얌전해졌다. 노란 호박색 눈동자가 개슴츠레하게 뜨여 연하를 바라보더니 이내 신뢰한다는 듯 눈을 감았다. 시작하겠네. 의원이 달궈진 집게를 들고 덫에 접근했다. 쇠와 살이 맞물린 곳에서 피가 울컥 솟구쳤다. 의원이 힘을 주어 덫을 벌리자 으드득 뼈 긁히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크르르. 범의 목을 대가 크게 요동치며 낮은 포효가 터져 나오려 했다. 연화는 즉시 범의 목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자신의 볼을 범의 젖은 코에 비볐다. 안 돼. 참아야 해. 제발.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범의 콧등 위로 떨어졌다. 범은 본능적인 사리를 억누르며 발톱을 세워 평상 바닥을 긁어댔다. 나무가 두부처럼 잘려나갔지만 녀석은 연화를 공격하지 않았다. 연화의 팔에 핏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다. 그녀는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으로 거대한 맹수를 제어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완력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연결된 끈끈한 유대감에서 나오는 힘이었다. 마침내 챙그랑 소리와 함께 피 묻은 덫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범의 몸이 크게 뒤틀렸으나 연화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 붕대를 감고 처치가 끝날 때까지 한 시진 2시간이 훌쩍 지났다. 마침내 범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나서야 연화는 긴장을 풀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과 피범벅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의원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어느새 공포와 집단 광기로 변질되어 있었다. 저 안에 호랑이가 있다지? 그 계집이 호랑이 새끼를 쳤나봐. 아니야, 저건 요물이야. 상군을 업고 다니다니. 분명 여우가 둔갑한 게야. 웅성거림 사이로 누군가 거칠게 대문을 걷어찼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안에 호랑이를 숨겨둔 게 사실이오. 당장 문을 여시오.
굵직하고 사나운 목소리였다. 연화는 반사적으로 잠든 범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의효는 불안한 눈빛으로 연화와 대문 쪽을 번갈아 보았다. 연화는 알고 있었다. 이 범을 다치게 한 덫은 사냥꾼들이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잃어버린 횡물을 찾으러 온 하이에나 떼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범의 다리를 롬자매었던 피 묻은 덫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부터는 치료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엉성하게 걸쳐놓았던 빗장이 부러져 나갔다. 이미 한번 부서졌던 대문짝이 다시금 바닥으로 처박히며 자욱한 흙먼지를 피워 올렸다. 그 먼지, 구름 사이로 거친 숨소리를 몰아쉬는 사내들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씩 드러났다. 그 선두에는 칠성이라 불리는 사냥꾼 우두머리가 서 있었다. 곰가죽을 어깨에 두르고 한 손에는 시퍼런 날이 선 창을,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든 그의 모습은 마치 산짐승을 사냥하러 온 저승사자와도 같았다. 그의 뒤로 10명의 장정들이 나시며 도끼, 몽둥이를 들고 살기를 띠며 의원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그것보다 더 탐욕스럽고 비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밤바람에 일렁이는 횃불 그림자가 마당을 기괴하게 물들였고 매캐한 그 으름 냄새가 앞서 진동하던 피 비린내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이 요망한 계집년이 어디 숨었느냐. 내 호랑이를 내놓아라. 칠성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 잡은 대물을 눈앞에서 놓친 분노와 그 대물이 가져다줄 막대한 불을 향한 집착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의원은 공포에 질려 마루 밑으로 더욱 깊숙이 몸을 숨겼으나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든 범이 있는 방문 앞을 떡하니 막아서서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굳건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범의 다리에서 빼낸 피 묻은 쇠덫이 들려 있었다. 연화의 옷자락은 밤바람에 펄럭였지만 덫을 쥔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횃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칠성의 창날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내 호랑이라니.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란스러운 장정들의 떠드는 소리를 단숨에 제압할 만큼 묵직했다. 그녀는 손에 든 덫을 칠성 발치에 툭 던졌다. 쇠붙이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이 흉측한 쇠붙이가 내 놈의 것이냐? 산군을 짐승 취급하며 이따위 비겁한 짓을 한 자가 바로 내 놈이란 말이냐? 연화의 일갈에 잠시 좌중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소녀의 당돌함에 기가 질린 듯했다. 그러나 칠성은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인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산에 사는 짐승은 먼저 잡는 놈이 임자다. 내년이 그놈을 업고 튀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껍질이 벗겨져 내 술안주가 되었을 것이다. 썩 비키지 못해 그놈 가죽값만 해도 기와집 한 채 값이다. 맞소. 저건 사람을 해치는 괴물이요. 죽여야 마땅해. 칠성의 뒤에 있던 졸개 하나가 소리치자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호환이 두렵지도 않으냐. 당장 끌어내라.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은 두려움과 탐욕, 그리고 군중심리라는 기이한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연화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평소에는 인자한 척하던 쌀가게 주인, 점잖은 척하던 훈장, 순박해 보이던 농부들까지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피를 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생명을 살리려는 연화의 헌신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이익과 막연한 공포를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할 뿐이었다. 연화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짐승보다 못한 것은 산에 사는 범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인간들이었다. 연화는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다. 그녀의 왜소한 체구, 어디에서 그런 위압감이 뿜어져 나오는지 알 수 없었으나 칠성과 사냥꾼들은 저도 모르게 주춤하고 물러섰다. 이분은 산군이시다. 너희가 함부로 활을 겨누고 덫을 놓을 상대가 아니다. 산군께서 노하시면 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고 하느냐. 연화의 호통에 칠성은 잠시 흠칫했으나 곧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켰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창대를 꼬나쥐었다. 산군? 웃기고 자빠졌네. 다리 병신이 되어 헐떡거리는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내년이 비키지 않겠다면 내년도 같이 잡아주마. 마침 힘께나 쓰는 계집이니 노비로 팔아넘기면 쏠쏠하겠구나. 칠성의 눈짓을 받은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계집애가 어디서 어른 앞에서 눈을 불하려. 사내의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며 연화의 어깨를 향해 내리꽂혔다. 구경꾼들이 비명을 질렀고 의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 대신 들려온 것은 사내의 비명이었다. 으아악. 눈을 뜬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연화가 한 손으로 사내의 몽둥이를, 그것도 휘두르는 도중에 공중에서 낚아채버린 것이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이 사내의 굵은 팔뚝과 대조되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연화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몽둥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우직근 참나무로 만든 몽둥이가 마치 수수깡처럼 으스러지며 부러졌다. 사내는 부러진 몽둥이 조각을 쥐고 바닥에 나뒹굴며 손을 감싸 쥐었다. 연화의 악력은 몽둥이뿐만 아니라 몽둥이를 쥔 사내의 손가락뼈까지 으스러뜨릴 기세였다. 정적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칠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제야 그는 연화가 짊어지고 온 범의 무게를 상기했다. 저 가녀린 몸뚱이 속에 숨겨진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곰의 힘줄과 황소의 뼈를 이식받은 듯한 괴력, 전설 속에서나 듣던 장사의 힘이었다. 더 다가오지 마라. 연화가 부러진 몽둥이 조각을 바닥에 던지며 나직이 경고했다. 누구든 이 문지방을 넘으려 한다면 이 몽둥이 꼴이 날 것이다. 연화의 뇌리에는 잊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도 없이 산속 움막에서 홀로 자라며 겪어야 했던 수모와 멸시. 남들보다 유달리 강한 힘을 타고난 탓에 그녀는 항상 괴물, 도깨비 자식이라 불리며 돌팔매질을 당했었다. 또래 아이들과 놀다가 실수로 손목을 잡기라도 하면 뼈가 부러지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그녀를 묶어놓고 매질을 했다. 재수없는 년, 힘만 센 짐승 같은 년, 그 모진 말들은 채찍보다 더 아프게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결국 그녀는 사람을 피해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은 숲과 나무, 그리고 산짐승들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길을 잃고 얼어 죽어가던 어린 연화에게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었던 거대한 털뭉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을 찌그시 바라보다가 숲으로 사라지던 그 황금색 눈동자를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지금 방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저 범이 바로 그 생명의 은인이었다. 저녀는
사람이 아니다. 요물이다. 칠성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힘으로 제압하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그는 더욱 교활한 수를 쓰기로 작정했다. 다들 보았느냐? 저 괴력, 저것은 필시 산중 호랑이와 정을 통한 요괴가 틀림없다. 사람이 어찌 저런 힘을 쓴단 말이냐. 칠성의 선동은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를 혐오로 바꾸는데 익숙했다. 요물이다. 요물을 태워 죽여라. 군중 속에서 누군가 돌멩이를 던졌다. 돌은 연화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고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그녀의 눈가를 적셨다. 하지만 연화는 닿지 않았다. 피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버텼다. 비겁한 놈들. 연화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힘으로 그들을 모두 쫓아낼 수도 있었다. 마당에 있는 솥뚜껑이라도 집어 던지거나 기둥을 뽑아 휘두른다면 저들쯤은 추풍낙엽처럼 날려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다. 힘을 과시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순간 그녀는 그들이 말하는 진짜 괴물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겨우 잠든 범이 깨어나거나 놀라서 날뛸 수도 있었다. 그녀는 참아야 했다. 자신의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 앞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인간에게 버림받고 산에게 거두어진 자신이 갚아야 할 은혜였다. 시간이 흐르며 밤은 깊어갔고 대치 상황은 더욱 팽팽해졌다. 칠성과 사냥꾼들은 쉽사리 덤벼들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기색도 없었다. 그들은 의원집 주변을 빙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장작과 지푸라기를 모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연어가 지쳐 쓰러지거나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인 듯했다. 혹은 더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는지도 몰랐다. 의원집 밖은 수십 개의 횃불로 대낮처럼 밝았고 살기를 띤 눈동자들은 어둠 속에서 번득이며 연화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늙은 의원이 물사발을 들고 나왔다. 그는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만 연화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가씨,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게. 의원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연화는 의원을 돌아보았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내 집 마당에서 사람이 말라 죽는 꼴은 못 보네. 그리고 의원은 힐끔 밖을 쳐다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 말이 맞아. 저놈들 눈빛이 짐승보다 더해. 산군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 욕심이지. 내가 비록 겁쟁이 늙은이네만 생명을 살리겠다고 제 목숨을 거는 자네를 외면할 만큼 썩지는 않았네.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물사발을 내밀었다. 연어는 그 투박한 사발을 받아들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바짝 탔던 속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연어의 인사에 의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겠나. 저놈들은 칠성 패거리야. 관아의 이방과도 결탁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놈들이지. 날이 밝으면 관아 포졸들을 데리고 올 걸세. 그때는 자네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어. 의원의 말은 현실이었다. 연어의 초인적인 힘도 공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터였다. 누명을 쓰고 끌려가거나 활바지가 되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상군께서 기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시겠지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글씨가 담장박 칠성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기다릴 것 없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이 더 모여들어 시끄러워져. 오늘 밤 안으로 끝낸다. 칠성은 손에 든 횃불을 들어 올리며 의원집 지붕을 가리켰다. 초가 지붕은 바짝 말라 있어 불티만 튀어도 금세 타오를 것이 뻔했다. 계집이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주지. 호랑이 가죽이 좀 그슬리더라도 상관없다. 어차피 약재로 쓸 뼈만 건지면 되니까. 칠성의 잔인한 명령에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기름 먹인 손뭉치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가 밤공기를 타고 의원 마당으로 흘러들어왔다. 연화는 코끝을 스치는 타는 냄새에 퍼뜩 고개를 들었다. 담장 너머로 붉은 불꽃이 뱀의 혀처럼 넘실거리는 것이 보였다. 놈들이 불을 지르려 하고 있었다. 안에 환자가 있든 말든 사람이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짐승 같은 놈들. 연화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이것은 더 이상 대치가 아니었다. 사냥이었다. 그녀와 상군을 태워 죽이려는 인간 사냥. 연화는 물 사발을 내려놓고 다시금 방문 앞을 가로막아섰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인내심과 방어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야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등 뒤의 방문을 톡톡 두드렸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러나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불을 질러라. 칠성의 고함과 함께 수십 개의 불붙은 손뭉치와 횃불이 의원집 안으로 날아들었다. 까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붉은 궤적들이 마치 유성우처럼 쏟아져 내렸다. 초가지붕에 불이 붙자 순식간에 화마가 치솟아 올랐다. 불이야! 불이야! 의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불타오르는 지붕 아래서 날아드는 불똥을 온몸으로 맞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그녀 안의 맹수가 깨어날 시간이었다. 화마는 굶주린 짐승처럼 맹렬한 기세로 초가지붕을 집어삼켰다. 바싹 마른 집단과 오래된 목재는 불길에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이었고 삽시간에 의원집 전체가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였다. 타다, 타다다. 대나무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불똥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고 검은 연기가 마당을 가득 채워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이고 내 집, 내 약재들 다 타버리네. 늙은 의원은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평생을 모아온 약재와 의서들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광경은 노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고 있던 저고리 구름을 뜯어내어 물에 적신 뒤 코와 입을 단단히 동염했다. 그녀의 시선은 불타는 지붕이 아니라 오직 방 안에 잠든 산군에게로만 향해 있었다. 열기가 피부를 벗겨낼 듯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연화의 등골은 오히려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이 아니었다.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쏟아질 사냥꾼들의 창과 화살, 그리고 그것이 뚫고 지나갈 범의 심장이었다.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통구이가 될 것이다. 담장 밖에서 칠성의 조롱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사냥꾼들은 불타는 집을 포위한 채 낄낄거리며 죽음의 무도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쥐구멍 하나 남기지 않고 사방을 에워쌌고 튀어나오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조건 찔러 죽일 태세였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잠들어 있던 그녀의 본능을 깨웠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그렇다면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연어는 방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이미 열기로 가득 차 찜통과 같았고 천장 석가래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신음하고 있었다. 범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뜨거운 열기에 괴로운 듯 끙끙거리며 몸을 뒤척였다.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 연어는 범의 거대한 몸을 다시 짊어지려 했다. 하지만 축 늘어진 범의 무게는 의식 있을 때보다 그때였다.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불타던 대들보 한쪽이 무너져 내리며 방문 앞을 가로막았다. 시뻘건 숯덩이가 된 거대한 나무 기둥이 퇴로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밖으로 나갈 길이 사라졌다. 의호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초풍했고 밖에서 지켜보던 사냥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저것 봐라. 지붕이 무너졌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곧 경악으로 바뀌었다. 불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연어가 불타는 대들보를 향해 걸어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열기에 접근조차 못할 거리였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나무 기둥을 맨손으로 잡았다. 치익, 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손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연화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전신 근육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비켜! 연화의 기합 소리와 함께 성인 남성 5이 달라붙어도 들기 힘든 거대한 대들보가 허공으로 솟구쳤. 그녀는 불타는 기둥을 들어올려 마당 한복판으로 내던졌다. 쿵! 땅이 울리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불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괴력이었다. 대들보가 치워지자 연화는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가 범을 업고 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마당에 있던 맷돌을 집어들었다. 집채만 한 호랑이를 등에 업은 채 한 손으로는 자기 몸통만 한 맷돌을 쥐고 있는 소녀의 모습은 기괴함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다.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칠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전현이. 연화는 마당을 가로질러 굳게 닫힌, 아니, 사냥꾼들이 밖에서 막아놓은 대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맷돌을 투석기처럼 대문을 향해 힘껏 던졌다. 쾅!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나무 대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박살났다. 문 밖에서 낄낄거리고 있던 사냥꾼 2명이 문짝 파편과 맷돌에 맞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저만치 날아갔다. 흙먼지와 불티가 거치자 그곳에는 피투성이 소녀와 거대한 범이 하나의 괴물처럼 서 있었다. 막아, 뭐하고 있어? 쏴라, 쏘란 말이다. 칠성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공포에 질린 사냥꾼들이 허둥지둥 활 시위를 당겼다. 피웅, 화살 하나가 연화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옷자락이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솟구쳤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등에 업은 범을 안전한 곳, 의원집 담벼락 너머 숲과 연결된 그늘진 곳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사냥꾼들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 명백한 사리를 띠고 있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연화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아까 부서진 문짝에 빗장나무를 집어들었다. 어른 팔뚝만 한 몽둥이를 쥔 그녀의 소나귀 힘에 나무가 우지끈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넘지 말라고 했다.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연화가 땅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그녀의 속도는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냥꾼이 창을 내지르기도 전에 연하의 몽둥이가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짐짝처럼 허공을 날아 담장 처마에 처박혔다. 뒤이어 달려든 2명의 장정이 도끼를 휘둘렀지만 연하는 허리를 숙여 가볍게 피한 뒤 그들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마치 빨래를 털듯이 2 사람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다. 쿵! 머리가 부딪힌 2 사내는 흰자위를 보이며 그대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연화는 단순한 무술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를 유린하고 있었다. 그녀가 팔을 휘두를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발을 구를 때마다 흙바닥이 움푹 파였다. 그것은 일방적인 폭력이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의 폭발이었다. 이 괴물년이! 칠성은 뒤로 물러나며 연거푸화를 쏘아댔다. 하지만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소뚜껑을 주워 방패처럼 휘둘러 화살을 쳐냈다.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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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조각이 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연화는 칠성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녀의 온몸은 그 으름과 피로 뒤덮여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짐승의 그것보다 더 흉포했다. 칠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공포를 실감했다. 상군을 잡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원초적인 공포가 저 작은 계집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칠성은 뒷걸음질 치다 돌부리에 걸려 엉덩방아를 무섰다. 오지마. 저리 가. 얘들아, 뭣들 하느냐. 전현을 죽여라.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미 대부분 나뒹굴고 있거나 연화의 기세에 눌려 오줌을 지리며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연화가 칠성의 코앞까지 다가와 빗장나무를 높이 쳐들었다. 이 일격을 내리치면 칠성의 머리통은 수박처럼 깨질 것이 분명했다. 연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죽이고 싶었다. 이 탐욕스러운 자를 죽여서 세상의 화근을 없애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늙은 의원의 애원하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사람을 해치면 안 되네. 그러면 자네도 똑같은 짐승이 되는 거야.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몽둥이를 든 손을 멈췄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등하는 그 짧은 찰나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섬광 하나가 연화의 등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숨어있던 칠성의 신복 하나가 비수를 들고 연화의 뒤를 덮친 것이었다. 위험해. 의원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피하기엔 늦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지만 비수는 정확히 그녀의 옆구리를 향하고 있었다. 푸 하는 소리가 들려야 할 순간 대신 들려온 것은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 소리였다. 크아앙. 땅이 울리고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장터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자리에 주저앉았고 연화를 덮치려던 사내는 보이지 않는 힘에 얻어맞은 듯 뒤로 튕겨나갔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불타는 의원집을 배경으로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산군이었다. 죽은 듯 잠들어 있던 상군이 깨어났다. 녀석은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지만 그 위용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반사하며 이글거리고 있었고 송곳니 사이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상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화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연화와 사냥꾼들 사이에 거대한 몸을 눕히듯 자리 잡았다. 그것은 명백한 보호의 몸짓이었다. 칠성과 사냥꾼들은 얼어붙었다. 덫에 걸려 피를 흘리던 짐승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 앞에는 산의 제왕이 분노를 머금고 서 있었다. 상군은 연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살려준 은인을 해하려는 자들을 향해 감춰두었던 발톱을 드러낸 것이었다. 상군이 칠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크르르. 녀석의 목을대가 낮게 울리자 주변의 공기마저 진동하는 듯했다. 칠성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범의 눈은 정확히 칠성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심판하러 온 재판관의 눈빛 같았다. 칠성의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연하는 멍하니 범의 등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등 뒤에 엎여있던 그 무거운 존재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고 있었다. 범은 꼬리로 연하의 허벅지를 툭 쳤다. 마치 수고했다, 이제 내가 맞겠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범은 앞발을 들어 올려 땅을 내리찍었다. 쿵! 땅이 파이고 흙먼지가 일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 사냥꾼들의 전의는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것은 싸움이 될 수 없었다. 신과 인간의 대치였다.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들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다. 개 섞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칠성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나으리, 적입니다. 저 호랑이와 계집년이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어서 활을 쏘십시오. 칠성의 비열한 외침에 포졸들이 활을 겨누며 포위망을 형성했다. 불타는 집, 피투성이 소녀, 그리고 깨어난 산군. 모든 상황은 연화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연화는 몽둥이를 고쳐주며 상군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녀의 작은 손이 범에 거친 털을 스쳤다. 상군도 연화의 체온을 느끼며 더욱 사납게 포효했다. 이제 둘은 하나였다. 인간의 법도 짐승의 본능도 뛰어넘은 기묘한 동맹이 붉은 화염 앞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멈춰라. 활 시위를 거두어라. 밤하늘을 가르는 천둥 같은 호령 소리와 함께 붉은색 각근을 휘날리며 관복을 입은 산에 현감이 말에서 뛰어내렸다. 수십 명의 포졸들이 창과 활을 겨눈 채 반원형으로 진을 쳤고 불타는 의원집 앞마당은 순식간에 관아의 형장처럼 삼엄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현감의 등장의 칠성은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넙죽 엎드렸다. 그의 눈은 비열한 생존 본능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사또 나으리, 늦지 않게 오셨습니다. 전현입니다. 저 요망한 계집이 산군을 주술로 부려 양민을 학살하고 있사옵니다. 제 부하들이 전현의 괴력에 당해 죽거나 다쳤습니다. 부디 저 마녀와 짐승을 즉결 처형하시어 고을의 화근을 없애주십시오. 칠성은 거짓 눈물을 짜내며 바닥에 머리를 지식였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주변에 쓰러진 사냥꾼들의 모습은 그 거짓말에 그럴듯한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었다. 현감은 매서운 눈으로 참혹한 현장을 훑어보았다. 무너져 내린 지붕, 부서진 대문, 나뒹구는 장정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피투성이 소녀와 거대한 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현감의 시선이 연화에게 머물렀다. 소녀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온몸이 검댕과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죄인의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 없이 곧게 뻗은 시선. 그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의 눈이라기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지키려는 순교자의 눈빛에 가까웠다. 그러나 현감은 감상에 젖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눈앞에는 맹수가 있었고 피해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내 인연 듣거라.
네가 저 흉포한 짐승을 마을로 끌고 내려와 소란을 피우고 사람을 상하게 한 것이 사실이냐? 현감의 신문의 연화는 몽둥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범의 앞다리를 한 손으로 감싸 안으며 고개를 숙였다. 사또 나으리, 소인이 산군을 업고 내려온 것은 사실이오나 사람을 해치려 한 적은 없사옵니다. 이분은 인간이 놓은 덫에 걸려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원의 도리이고 사람의 도리라 배웠기에 치료를 간청하러 왔을 뿐입니다. 허나 저자들이 연화는 고개를 들어 칠성을 노려보았다. 저자들이 치료 중인 의원 집을 포위하고 불을 질러 저희를 태워 죽이려 했습니다. 소인은 살기 위해 그리고 이분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을 뿐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깊은 울분이 서려 있었다. 칠성이 발끈하며 끼어들었다. 거짓말입니다. 저녀는 본래 산속에서 홀로 살며 짐승들과 교접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요물입니다. 호랑이가 덫에 걸린 것은 제가 며칠 밤낮을 고생해 잡은 것입니다. 제 소유물을 찾으러 왔는데 전연이 훔쳐간 것입니다. 닥쳐라. 현감이 칠성의 말을 끊었다. 짐승에게 주인이 어디 있단 말이냐. 산짐승은 산의 것이요. 잡은 자가 임자라. 하나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다. 현감은 꽤나 합리적인 인물이었으나 상황은 여전히 연화에게 불리했다. 아무리 정당방위라 해도 관아의 신고도 없이 맹수를 마을 한복판에 둔 것은 중죄였다. 게다가 포졸들은 범의 압도적인 크기에 질려 금방이라도 활을 쏠 태세였다. 범은 연화의 어깨 너머로 현감을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인간을 하등생물로 보는 듯한 오만함과 동시에 기이한 지성이 감돌고 있었다. 현감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저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 산신의 사자라 불리는 이유가 있구나. 비키시오. 사또, 저놈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때 잿더미가 된 집구석에서 그 흐름을 뒤집어 쓴 늙은 의원이 기어나왔다. 그는 연신 기침을 해대며 현감 앞으로 달려나와 납작 엎드렸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 처자는 죽어가는 범을 살리려 제 전 재산인 산삼까지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칠성 저놈은 의원 집에 불을 질러 환자와 의원을 몰살시키려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는데 어찌 처자를 벌하려 하십니까? 의원의 호소에 칠성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칠성은 뱀처럼 교활한 자였다. 그는 품 안에서 붉은색 관인이 찍힌 문서를 꺼내 들었다. 사또,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지난달 실종되신 전임 사또의 옥관자를 찾으라는 공문 아닙니까? 제가 산을 뒤지던 중 저 호랑이 굴 근처에서 전임 사또의 찢어진 옷가지와 뼈를 보았습니다. 저놈이 바로 전임 사또를 잡아먹은 식인 호랑이입니다. 그런 놈을 살려준 저 계집은 살인 방조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칠성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전임 사또가 산행 중 실종된 것은 고을의 가장 큰 미제 사건이었다. 만약 저 범이 사또를 잡아먹은 범인이라면 연화는 역적을 돕는 꼴이 되는 셈이었다. 현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말이 사실이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냐?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똑똑히 보았습니다. 뼈와 함께 뒹구는 관복 조각을 보았습니다. 제가 저놈을 잡으려고 덫을 놓은 것도 바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칠성의 거짓말은 치밀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충심으로 포장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포졸들의 화살촉이 다시금 범과 연화의 심장을 향해 정조준되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산속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 저 짐승을 사살하라. 그리고 계집을 포박하라. 현감의 명령이 떨어졌다. 포졸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는 두 팔을 벌려 범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쏘지 마십시오. 이분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절규는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려는 찰나 범이 움직였다. 범은 연화를 앞발로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망치는 대신 현감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당황한 포졸대장이 소리쳤으나 범의 기세가 너무도 흉흉하여 손이 떨려 화살을 제대로 쏘지 못했다. 범은 마치 화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위험 있는 걸음으로 현감의 말 앞까지 다가갔다. 말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울부짖었지만 현감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범의 입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뜨거운 입김이 현감의 얼굴로 뿜어져 나왔다. 이제 죽는구나. 현감이 눈을 질끈 감으려는 순간 범이 입을 크게 벌렸다. 사람을 물어뜯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툭 하고 무언가가 범의 입에서 떨어져 현감의 발치에 굴러 떨어졌다. 그것은 피와 침으로 범벅이 된 낡은 비단 주머니였다. 현감은 떨리는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현감이 말에서 내려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주머니 겉면에는 십장색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고 그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옥패가 들어있었다. 현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실종된 형님의 옥패가 아니냐. 전임 사또는 바로 현감의 친형이었다. 그런데 이 옥패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형제가 나누어 가진 가문의 증표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주머니 안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다. 그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과 칠성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나무패였다. 종이는 피에 젖어 있었지만 차용증이라는 글자와 막대한 액수의 빚 그리고 칠성이 도박판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관아의 물건을 훔쳐 팔겠다고 쓴 각서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옥패의 나머지 반쪽이 칠성의 허리춤에 매달린 엽전 주머니 끈에 장식처럼 매달려 있었다. 현감은 고개를 들어 칠성을 쏘아보았다. 칠성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범이 뱉어낸 것은 단순한 유류품이 아니었다. 범은 산속에서 칠성이 전임 사또를 살해하고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때 칠성을 공격하여 증거품이 든 주머니를 삼키거나 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뱃속에 혹은 입안 깊숙한 곳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토해낸 것이었다. 네 이놈. 현감의 목소리가 지옥의 사자처럼 낮게 깔렸다. 형님을 해한 것이 호랑이가 아니라 내 놈이었더냐. 현감이 칠성에게 다가가 그의 허리춤을 낚아챘다. 칠성의 엽전 주머니에 매달린 옥패 조각을 뜯어내어 범이 뱉어낸 조각과 맞춰보았다. 딱 소리와 함께 두 조각은 완벽하게 하나로 맞물렸다. 아니, 사또, 오해입니다. 저는 주운 것입니다. 맹세코 주운 것입니다. 칠성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범이 그의 퇴로를 막아섰다. 으르렁. 범은 칠성의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누런 이빨을 드러냈다. 그것은 명백한 증언이었다.
이자가 범인이다 라고 말하는 산신의 증언, 저놈을 포박하라. 당장 저놈의 주리를 틀고 형님의 시신이 묻힌 곳을 실토하게 하라. 현감의 분노에 찬 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칠성에게 달려들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칠성의 부하들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관군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칠성은 발악하며 칼을 뽑아들었으나 연화가 어느새 그의 뒤로 다가가 손목을 낚아챘다. 아! 연화의 악력에 칠성의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칼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연화는 칠성을 바닥에 내리꽂으며 차갑게 내뱉었다. 산군의 심판을 받아라. 칠성과 그 일당들은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어 무릎을 꿇었다. 현감은 옥패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범을 바라보았다.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어서 고맙다는 눈빛이었다. 범은 그런 현감을 무심하게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비틀거리며 연화에게로 돌아갔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범은 연화의 품에 안기듯 털썩 쓰러졌다. 상구님! 연화가 놀라 범의 머리를 받쳤다. 덫에 찢긴 다리의 상처가 다시 터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범의 숨소리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식인 호랑이라 두려워했던 존재가 사실은 억울한 죽음의 목격자였고 살인자를 단죄한 심판관이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작고 초라한 소녀가 사실은 누구보다 거대하고 강인한 영혼을 지닌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현감은 포졸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의원을 불러 저 산군을 치료하라. 그리고 이 소녀에게 새 옷과 음식을 내어주고 극진히 모셔라. 이들은 우리 고을의 은인이다. 현감은 연화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 눈이 어두워 진실을 보지 못할 뻔했구나. 내 용기가 아니었다면 형님의 억울함을 영영 풀지 못했을 것이다. 연화는 현감의 사과에 묵묵히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곧바로 쓰러진 범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마폭으로 범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주변의 소란도 사람들의 경외 어린 시선도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이 거대한 생명의 온기가 아직 자신의 손끝에 남아있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안도였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검푸른 새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며 긴 밤의 악몽을 밀어내고 있었다. 불타버린 의원집터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범의 황금빛 털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린 영물임을 증명하는 후광과도 같았다. 연화는 눈부신 햇살 속에서 범의 목을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평소보다 더 맑고 투명한 하늘이 열리는 법이다. 의원집 마당을 피와 공포로 물들였던 그 처참한 밤이 지나고 고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칠성과 그 무리들이 관하로 압송된 후 현감의 지시로 고을 최고의 목수들과 인부들이 동원되어 불타버린 의원의 집을 재건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연화를 재수 없는 괴력 소녀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산군을 업어살린 의로운 여장부라 칭송하며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깊이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하지만 연화에게 그런 사람들의 변화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로지 마을 어귀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회복 중인 상군에게만 쏠려 있었다. 늙은 의원은 현감이 하사한 최상급 녹용과 산삼을 아낌없이 탕약으로 달여 범에게 먹였고, 연화는 밤낮으로 범의 곁을 지키며 상처 부위에 고름을 짜내고 새살이 돋도록 정성껏 간호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짐승이 이토록 사람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들이다니. 의원은 탕약을 받아먹는 범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범은 쓴 약을 마다하지 않았고, 연화가 수건으로 몸을 닦아줄 때면 기분 좋은 듯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생명을 나눈 존재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였다. 연화는 범의 거친 털을 빗겨주며 속삭였다.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범의 눈빛은 더욱 깊고 그윽해졌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범이 머무는 처소 근처로 다가왔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먼 발치에서 구경만 했지만, 나중에는 닭이나 토끼 같은 먹이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마루 밑에 놓고 도망치듯 사라지기도 했다. 상군은 그들의 공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연화가 손질해서 입에 넣어주는 고기만은 받아먹으며 기력을 회복해 나갔다. 보름이 지나자 태갔던 상처에 딱지가 앉고 새살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처참했던 뒷다리에도 힘이 들어가는지 범은 간간히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마당을 서성거렸다. 그때마다 인부들은 질겁하며 일손을 놓았지만, 연화만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의원의 새 집은 이전보다 훨씬 번듯하게 지어졌다. 연화는 공사 현장에서도 큰 몫을 해냈다. 장정 10명이 끙끙대며 들어야 할 거대한 대들보를 혼자서 가볍게 들어올려 기둥 위에 얹어놓을 때마다 목수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을 질렀다. 그녀의 괴력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와 칭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현감은 연화에게 비단 옷과 쌀, 그리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전답을 포상으로 내렸다. 그러나 연화는 그 모든 것을 사양하고 오직 늙은 의원에게 더 좋은 약재를 구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었다. 정말 떠날 셈이냐? 어느 맑은 날 아침, 짐을 꾸리는 연화에게 의원이 물었다. 연화는 단단히 동여맨 집신을 신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 아이가 다 나았으니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지요. 인간 세상은 상군에게 너무 좁고 시끄러운 곳입니다. 의원은 아쉬운 듯 혀를 찼지만 더 이상 잡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연화 역시 마을보다는 저 깊고 푸른 산이 조심하게, 그리고 언제든 내려오게나 내 이 집 문은 자네를 위해 언제나 열어두겠네. 의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연화는 의원에게 깊이 절을 올렸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연화가 마당으로 나서자 완전히 기력을 되찾은 산군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비볐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연화와 산군이 마을을 떠나는 길은 마치 개선장군의 행렬과도 같았다. 현감을 비롯한 관아의 관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길가에 도열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두 존재를 배웅했다. 안녕히 가시오, 의로운 처녀여. 상군님, 부디 우리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의 환송소리가 메아리 쳤다. 아이들은 연화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꽃을 뿌렸고, 연화는
등 뒤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천덕꾸러기로 괴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그녀였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당당히 머리를 들고 자신의 힘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르게 썼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습윤한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냄새, 그리고 묵직한 송진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익숙하고 그리운 고향의 냄새였다. 산구는 숲의 기운을 느끼자마자 눈빛이 달라졌다. 마을에서의 나른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금 산의 제왕다운 야성이 살아나고 있었다. 녀석은 연화보다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그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연주곡처럼 들려왔다. 연화는 상군의 뒤를 따르며 생각에 잠겼다. 덫에 걸려 피를 흘리던 그 거대한 몸을 업고 이 길을 내려올 때 절박함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오직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산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 경계에 이르렀을 때 산군이 멈춰섰다. 이곳부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었다. 거대한 바위 위에 올라선 산군은 마을이 있는 아래쪽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황금색 눈동자가 연화의 얼굴을 담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깊은 애정. 산구는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와 젖은 코로 그녀의 뺨을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범의 굵은 목을 와라 끌어안고 얼굴을 파묻었다. 가거라. 다시는 인간의 덫에 걸리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내 세상에서 왕으로 살거라. 연화의 목소리가 울먹임에 잠겨 떨렸다. 범은 연화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거대한 앞발로 연화의 등을 툭툭 치는 듯한 몸짓은 마치 투정 부리는 여동생을 달래는 오라비의 그것과 같았다. 한참 후 연화가 눈물을 닦으며 물러서자 범은 길게 하품을 한 번 하고는 숲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하늘이 떠나갈 듯 크고 장엄한 포효를 내질렀다. 어흥.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선언이자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마지막 하직 인사였다. 숲 전체가 그 소리에 화답하듯 바람이 일고 나무들이 흔들렸다. 범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의 어둠 속으로 그 짙은 녹음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노란 줄무늬 그림자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연화는 범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언뜻 금빛 털이 반짝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산군인지 아니면 쏟아지는 햇살인지 알 수 없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그 후로 10년, 20년이 지나 고을의 모습은 많이 변했다. 칠성의 폐악질이 사라진 마을은 날로 번창했고 인심은 넉넉해졌다. 그리고 의원의 집터에는 훌륭한 약방이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호랑이 처녀라 불리는 명의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산에서 직접 캔 귀한 약초로 난치병을 고치기로 유명했는데 더 신기한 것은 그녀가 약초를 캐러 산에 갈 때마다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호위무사처럼 그녀의 뒤를 따른다는 목격담이었다. 10만이들이나 나무꾼들은 산속에서 종종 백발이 성성해진 연화가 늙은 호랑이와 나란히 바위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다. 그 호랑이가 덩치가 남산만하고 눈빛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옛날 그 산군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어느 늦가을 밤 장성한 마을 청년들이 사랑방에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그 호랑이가 할머니를 업고 다녔어요? 철없는 아이의 질문에 이제는 주름이 깊게 패고 백발이 된 연어가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소녀 시절처럼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란다. 내가 호랑이를 업었지. 아주 무겁고 따뜻한 녀석이었어. 연화는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그날 밤의 포효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인간과 짐승, 문명과 자연은 서로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진정한 마음 앞에서는 그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겪어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꿈속에서 산군을 보았다.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연화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조용히 눈을 감는 호랑이의 꿈을. 다음 날 아침 연화가 기거하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에는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연화가 평소 아끼던 낡은 저고리 하나만이 단정하게 개켜져 있을 뿐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람들은 연화가 산군의 부름을 받고 신선이 되어 산으로 돌아갔다고 믿었다. 혹은 산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이번에는 그녀가 상군을 업고 저승의 강을 건너갔으리라 짐작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후로 이 고을에는 후환이 사라졌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사람들은 대대손손 그 전설을 이야기하며 살았다. 힘이란 남을 짓누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무쇠 같은 근육이 아니라 다친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연민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소녀와 호랑이의 전설은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산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숲은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했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우정을 영원히 비추고 있었다. 우르르 쾅쾅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며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은 구름이 산허리를 휘감으며 몰려오고 있었고 그 불길한 징조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화가 호랑이와 함께 전설 속으로 사라진 지 어언 반백년이 흐른 뒤였다. 마을은 그동안 태평성대를 누려왔으나 인간의 기억이란 모래성 같아서 세월의 파도에 쉽게 씻겨내려가는 법이었다. 전설은 그저 노인들의 심심풀이 옛날 이야기로 전락해 있었고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는 산신의 보호보다는 눈앞의 엽전 한 뼘을 더 중히 여기는 세태가 만연해 있었다. 그 변화의 틈을 타고 외지에서 온 불청객 하나가 마을 어귀주막에 짐을 풀었다. 이보시오, 주모. 내가 듣기로 이 산 어딘가에 호랑이 처녀의 무덤이 있다던데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요? 쉰 목소리의 사내가 탁자 위에 엽전 꾸러미를 던지며 물었다. 그의 이름은 만석이라 했다. 그는 전국의 영산을 돌아다니며 산삼을 캐거나 돈이 될 만한 약초와 동물의 뼈를 수집해 도성에 파는 거상이자 도굴꾼이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웠으며 허리춤에는 호신용 단검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주모는 질겁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맙소사, 그곳은 금지된 땅입니다요. 함부로 발을 들였다가는 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뼈도 못 추립니다. 주모의 경고에도 만석은 코웃음을 쳤다. 산신? 무식한 촌무지렁이들이나 믿는 헛소리지. 내 목적은 그 처녀가 묻혔다는 곳에 함께 묻혔을 호랑이 뼈다. 100년 묵은 호랑이 뼈는 부르는 게 값이야. 만석은 마을 사람들의 만류를 비웃으며 산을 오를 채비를 했다. 그의 배낭에는 곡괭이와 삽,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덫과 독약이 들어있었다. 그는 전설을 믿지 않았다. 단지 그 전설이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물건에만 관심이 있었다. 마을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젊은이, 돌아가게. 그곳은 인간의 욕심이 닿아서는 안 될 성역일세. 연화 씨와 상구님은 아직도 그곳에 계셔. 자네가 올라가면 반드시 화를 입을 걸세. 촌장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으나 만석에게는 그저 보물을 독차지하려는 텃세로만 보였다. 비키시오, 늙은이. 내가 내 발로 가겠다는데 무슨 참견이오. 귀신이 나오면 내가 그 귀신도 잡아서 가죽을 벗겨 팔 테니 걱정 마시오. 만석은 촌장을 거칠게 밀치고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길은 초입부터 험난했다.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탓에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길을 덮었고 덩굴 식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다리를 휘감아왔다. 하지만 만석은 노련한 약초꾼이었다. 그는 낫으로 덤불을 쳐내며 거침없이 산을 올랐다. 호랑이 처녀. 웃기는 소리. 그저 힘 좀 쓰는 미친 계집이 호랑이 시체나 끌고 다녔겠지. 만석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공포를 떨쳐내려 애썼다. 그러나 산 중턱에 이르자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분명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숲을 삼켜버린 것이다. 안개 속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윙윙거렸고 나뭇가지들은 마치 괴물의 손가락처럼 기괴하게 비틀려 만석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이게 뭐야? 갑자기 웬 안개가?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나침반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나침반의 바늘은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며 방향을 잡지 못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수백 개의 눈동자가 안개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탐욕은 공포보다 질긴 법이었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기억을 더듬었다. 주막에서 엿들은 바로는 연화가 살던 옛 집터와 그녀가 사라졌다는 바위는 산 정상 부근의 큰 소나무 아래라고 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호랑이 뼈만 찾으면 내 인생은 피는 거야. 그는 스스로를 최면 걸듯 다독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한 시즌 시간쯤 헤매었을까. 안개가 걷히는 듯 하더니 눈앞에 거대한 바위 절벽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아래 세월의 풍파에 허물어졌지만 여전히 그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낡은 움막의 흔적이 보였다. 그 옆에는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가 마치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었다. 찾았다. 만석은 환호성을 지르며 움막터로 달려갔다. 그는 배낭을 내려놓고 삽을 꺼내 들었다. 여기가 분명해. 전설이 사실이라면 이 근처에 무덤이 있거나 적어도 그는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이 튀고 돌이 굴러갔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성스러운 장소를 훼손하고 있다는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일확천금의 꿈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삽 끝에 무언가가 걸렸다. 만석은 손을 멈추고 흙을 털어냈다. 그것은 뼈가 아니었다. 낡고 녹슨,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을 품고 있는 거대한 쇠덫이었다. 옛날 연화가 호랑이의 다리에서 빼내어 사냥꾼들에게 던졌던 바로 그 덫이었다. 뭐야, 고철 덩어리잖아? 만석이 실망하며 덫을 집어 던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가 훅 끼쳐왔다. 바람이 멈췄다. 새소리도 벌레 울음소리도 일순간에 끊겼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한 절대적인 정적. 만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허참, 내가 너무 긴장했나 보군. 만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소나무 아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그 바위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다. 긴 머리카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그녀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 주변에는 푸르스름한 인광이 감돌고 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만석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누구냐? 귀신이냐? 사람이나? 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뽑아들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자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거대한 그림자가 함께 몸을 일으켰다. 집채만 한 덩치,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두 눈,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털가죽. 그것은 호랑이였다. 하지만 살아있는 호랑이가 아니었다. 반투명한 영체이면서도 실체보다 더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는 산군의 혼이었다. 호랑이의 목을대 소리가 만석의 심장을 직접 타격하는 듯 쿵쿵 울렸다. 만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단검이 힘없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의 모습일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녀의 얼굴은 영원한 젊음을 간직한 10대 소녀의 모습이었다. 맑고 투명한 피부, 깊은 눈동자, 전설 속의 연하였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지 않았다. 그저 더할 나위 없이 슬프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탐욕의 눈이 멀어 성질을 더럽힌 인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돌아가라. 그녀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만석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했고 계곡 물소리 같기도 했다. 이것은 욕심을 묻는 것이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살려주시오. 내 다시는 오지 않겠소. 제발 목숨만은. 그는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빌었다. 그때 호랑이가 앞발을 들어올려 땅을 내리찍었다. 쾅! 실제 땅이 갈라지지는 않았으나 만석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호랑이는 만석을 향해 입을 벌리고 포효했다. 어흥! 그 소리는 만석의 고막을 찢고 들어가 그의 뼛속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다시는 이 산을 넘보지 말라는 자연의 엄중한 경고였다. 만석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기절하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만석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산 아래 주막 근처였다.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이 복에 정신이 드는가?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만석은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상처 하나 없었다. 꿈이었나? 그는 멍하니 산 정상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아까 산에서 보았던 그 녹슨 쇠덧 조각이 들어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만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자신이 겪은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살려준 그 존재들의 자비에 대한 깨달음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도굴꾼 생활을 청산하고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털어 산 입구에 작은 사당을 지었다. 그리고 평생을 그곳에 머물며 산을 지키는 산지기가 되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다. 이 산에는 주인이 있단다. 겉모습은 가녀린 소녀지만 산보다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분과 무시무시한 맹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심장을 가진 분이지. 그분들은 아직도 저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만석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다시 수십 년이 흘러 봄이 찾아온 산정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낡은 움막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갔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소나무는 더욱 푸르고 웅장해졌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소나무 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 그늘 아래 희미한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소녀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고 호랑이는